중앙부 신규 확진자가 보름 만에 다시 500명대로 늘었습니다. 바이러스가 확산될까 불안한 마음에도 귀성객의 발길은 이어졌고 요양병원에도 임시 면회소가 마련됐습니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경찰이 오픈 채팅으로 초등학생을 끼워낸 30대 남성을 수사하기에 앞서 피해 아동에게 2차례나 진술하게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피해 아동의 인권도 제대로 보호되지 않았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와 SK의 전기차 배터리 영업비밀 침해 소송에서 LG 측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SK가 미국 내 사업을 하려면 LG 측에게 많으면 수조 원대의 합의금을 줘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른바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사건 판결문에는 친정부 인사를 산하기관장에 앉히기 위해 환경부 공무원까지 동원한 구체적 정황이 담겼습니다. 일부 공무원은 기관장 자기소개서까지 대신 작성했습니다. 제조업의 침체로 일부 중소도시에서는 빈집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인구 감소를 막겠다며 셋째 아이를 낳으면 대출 1억 원을 탕감해주는 지자체도 생겼지만 인구 절벽을 막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집중 조명합니다. 뉴스의 동정민입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떻게 이 인사를 전할까 고민이 많은 설 연휴 첫날입니다. 이 조부모와 부모, 손주, 이 3대가 함께 만날 수가 없는 그런 설이죠. 이 정부가 모일 수 있다고 정한 제한 기준 4인을 넘기게 되니까요. 그래서 쪼개서 만날까 시간차로 만날까 주변에 고민들 많으시던데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궁금하시죠? 저희가 전국 곳곳을 다녀봤습니다. 공국진 기자입니다. 전남 여수에서 버스를 타고 온 할아버지 품에 한복을 곱게 차려입은 손녀가 안깁니다. 할아버지 얼굴에 웃음꽃이 핍니다. 저희가 고향으로 안 내려가고요. 고향에 계신 아버지한테 올라오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저희 가족끼리만 형제 자매들 안 부르고. 모처럼 찾은 고향이지만 코로나 사태 속 찜찜함은 어쩔 수 없습니다. 부모님 뵈긴 뵈야 되니까 감수하고 걱정은 되죠. 혹시나 우려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긴 한데 그래도 이제 명절이니까 집에서만 있는다고 생각하고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탓에 가족들이 맘 놓고 만나는 것도 어렵습니다. 큰 누나는 12일 날 방문하기로 했고요. 그다음 작은 누나는 13일 날, 그다음 저는 14일 날 이렇게 부모님 집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예. 비닐을 사이에 두고 손을 맞대봅니다. 일부 요양병원에 마련된 임시 면회소엔 자식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아이고 좋다. 엄마 사랑해. 엄마 사랑해. 사랑하나? 내 보고 사랑 안 해도 좋다. 고향 방문을 자제하자는 분위기에 세대 간 반응도 엇갈립니다. 취업이나 이런 결혼에 대한 잔소리가 조금 들지 않을까 싶네요. 또 많이 못 모이니까 덜 하지 않을까 싶어요. 자들도 보고 싶고 며느리도 보고 싶고 하는데 이 코로나 때문에 마비가 돼가지고 아무도 못 온다고 해서 많이 아쉽지요. 채널A 뉴스 공진입니다. 하필 설 연휴 첫날 하루 확진자가 보름 만에 500명대로 늘어났습니다. 대부분 수도권에 몰려 있었습니다. 연휴 때 지방으로 퍼지진 않을까 우려도 되는데요. 지난해 추석과 비교를 해봐도 상황이 훨씬 좋지가 않습니다. 확진자 수도 몇 배나 많고 없던 변이 바이러스까지 생겼으니까요. 이 방역 당국의 우려를 김단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부천의 영생교 승리재단입니다. 종교시설 내 합숙소와 신도가 일하는 보습학원을 중심으로 48명이 추가로 감염돼 관련 확진자는 최소 101명이 됐습니다. 방역당국은 부천 영생교 신도 139명의 명단을 확보해 검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이 중 31명은 연락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전국에 있는 다른 이 지역의 지부들에 대해서도 현재 경찰청 협조를 통해서 현장 점검이 같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신규 확진자 수가 504명으로 보름 만에 500명대로 올라섰고 수도권의 감염 재생산 지수는 1을 넘었습니다. 방역당국은 설 연휴가 3차 유행 재확산의 중대 기로가 될 수 있다며 방역조치 준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해 추석 연휴 직전과 비교하면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4배 많아 감염 위험도가 훨씬 높다는 겁니다. 지금의 감염세의 경각심을 가지고 계획을 변경해 주실 것을 간절히 말씀드립니다. 방역당국은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의 수칙을 위반했다 확진되면 구상권을 청구할 방침입니다. 한편 질병청은 오늘 오후 예방접종 전문위원회를 비공개로 진행했습니다. 이 결과를 토대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의 고령층 접종 등 최종 계획을 수립해 오는 16일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단비입니다. 그런데 공항에 나가보니 국내선 탑승장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이 고향에 못 간 시민들이 설 바캉스, 설캉스를 떠나는 건데요. 이럴 거면 가족끼리 모이지 못하게 한 것이 무슨 소용이냐는 불만도 나옵니다. 저희 여인선 앵커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설 연휴 첫날 김포공항. 여기 줄 봐요. 엄청 길어요. 국내선 승강장 전체가 탑승객으로 붐비고 검색대 앞에는 세 겹으로 긴 줄이 늘어섰습니다. 이렇게 길 거라고 예상하셨어요? 아니요. 전혀 예상 못했는데 착잡하네요. 이렇게까지 많을 정도로. 사회적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 사회적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 사회적 거리 좀 지켜주십시오. 거리두기를 해달라는 안내가 무색합니다. 어디 가세요? 저희요, 부산. 여행 가시는 거예요? 네, 친구 만나고 오려고. 고향을 찾는 사람들도 있지만 여행객들도 많습니다. 어디 가요? 안전하러. 요새 코로나 때문에 못 가고 그냥 제주도 가요. 제주도 가요. 제주도에는 어떤 일정으로 가시는 거예요? 그냥 볼도 치고 네. 한라산도 가려고요. 이번에는 서울 시내 호텔에 가봤습니다. 입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줄을 서 있습니다. 토끼도 시민들이 많으시고 오늘 저희 정부 기준 확산하는 거 할아버지 댁에 못 가는 대신 가족끼리 호텔에서 명절을 보내기로 했다는 이모 씨. 네, 호텔에서 3박 4일 잡아놓고 가족들하고 같이. 가족분들이 총 몇 명이신 거죠? 저 포함해서 5명. 놀 때는 이제 가족들 다 같이 모이고 이제 방에 들어갈 때만 이제 2명, 3명 나눠서 들어가는 거죠. 5 가족이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주민등록 등본까지 챙겨왔습니다. 같은 집에 사는 가족인 거를 인증해야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검열이잖아요. 이 씨는 가족 모임에 대한 통제가 유독 심하다고 불만을 토로합니다. 5명이면 코로나가 더 잘 퍼지는 것도 아니고 대중교통에서는 불특정 다수 수십 명, 수백 명이 같이 타는데 방역당국은 고향 방문뿐만 아니라 여행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지만 고향에 못 가는 시민들이 풍선 효과처럼 여기저기 몰렸습니다. 여인선이 간다 였습니다. LG와 SK, 한국 굴지의 두 대기업이 2년 가까이 미국에서 벌여온談判,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천문학적 액수의 돈이 걸렸었는데 LG가 결국 이겼습니다. 미국 국제무역위원회가 LG 손을 들어주면서 이 SK는 전기차 배터리와 부품을 10년 동안이나 미국에서 생산하거나 미국으로 수출할 수 없게 됐습니다. 왜 해외에 나가서 우리 기업끼리 싸운 건지, 그럼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유주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 국제무역위원회 ITC가 2년 가까이 검토한 끝에 SK이노베이션이 LG 에너지솔루션의 영업비밀을 침해했다고 최종 판단했습니다. SK 측이 전지사업본부 핵심 인력 100여 명을 빼가며 전기차용 배터리로 활용되는 2차 전지 기술을 침해했다는 LG 측의 주장을 받아들인 겁니다. 이번 결정이 확정되면 SK 측은 10년 동안 해당 배터리와 부품을 미국에 수출할 수 없고 현지 생산과 판매도 금지됩니다. 포드와 폭스바겐 납품은 각각 4년과 2년 허용됩니다. 앞서 LG 측은 세계에서 가장 큰 미국 전기차 시장에서 자사 이익을 침해당했다고 보고 미국 대통령 직속 연방 준사법기관인 ITC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ITC는 소송 당사자가 가지고 있는 자료들을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강력한 증거 게시 제도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국내 민사소송에는 아직 없는 제도입니다. SK가 한 행위가
그 관련된 많은 문건들하고 그런 증거들을 삭제를 해버린 거예요. 이 행위 자체 근본적으로 그럼 사실관계를 밝힐 수가 없으니 LG 쪽에 손을 들어줘버린 거예요. 바이든 대통령은 60일 이내 ITC 결정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채널A 뉴스 유주은입니다. 당장 3조 원을 들여 미국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이 SK 배터리 공장부터 이번 판결로 가동 중단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자칫 미국에서 아예 사업을 접어야 할 위기에 처해 있는 건데요. 결국 LG와의 합의가 관건으로 보이는데 그 합의금 규모가 수조 원대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선 기자입니다. 이번 ITC의 최종 결정으로 향후 10년간 SK이노베이션의 미국 내 전기차 배터리 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해졌습니다. 배터리뿐 아니라 원재료, 부품도 생산 판매가 금지되고 수출도 막힙니다. SK 배터리를 탑재한 제3기업의 제품도 마찬가지입니다. 3조 원을 투자한 미국 조지아 제1, 제2 공장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상황. 미 대통령이 ITC 결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고 항소도 남았지만 업계에서는 두 가지 모두 실효성이 낮다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SK의 선택지는 두 가지로 좁혀집니다. 우선 LG의 배터리 기술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거나 LG와 합의하는 방법뿐인데 합의금은 최대 수조 원에 이를 전망입니다. 오늘의 판정으로 조 단위로는 가는 거죠. 장기적으로 보면은 큰 돈이 아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SK가 공장을 축소한다든지 미국 공장을 포기한다든지 가능성은 1도 없다고 보고요. LG와 SK는 소송 진행 중에도 합의를 시도했지만 합의금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습니다. 경쟁사가 이 어려움을 풀어나가려면 지금이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저희한테 합리적인 제안을 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SK이노베이션은 실질적인 영업비밀 침해가 밝혀진 것은 아니라며 유감의 뜻을 밝히고 미국 공장 가동 중단이 미칠 경제적 효과를 알리겠다고 입장을 냈습니다. 또 합리적인 조건이라면 협상에 임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채널A 뉴스 조현선입니다. 오픈 채팅방으로 초등학생을 불러내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남성 사건 속보입니다. 이 남성이 휴대전화를 여러 대 갖고 있었고 공유 차량을 이용하는 등 초범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계획적이었다고 전해드렸습니다. 아동을 상대로 저지른 범죄라 어떤 사람인지 다른 범행은 없었는지 더 철저한 수사가 필요한데 피해 아동이 남성의 소지품 중 대기업 사원증을 봤다고 진술했습니다. 먼저 박건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찰이 30대 남성을 긴급 체포한 건 어제 아침 7시쯤. 닷새 전 피해 아동을 유인해 데려갔던 남성의 집 근처에서였습니다. 어제에 이어 이틀째 수사를 이어가는 경찰은 휴대전화 외에도 컴퓨터 하드디스크까지 포렌식을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앞서 피해 아동은 남성의 자택에서 휴대전화 4개 외에도 컴퓨터도 3대가 있다는 걸 봤다고 진술한 바 있습니다. 휴대전화에서도 남성이 수차례 메신저 계정을 가입했다가 탈퇴한 흔적이 남은 걸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남성의 집에서 대기업 사원증을 봤다는 피해 아동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주소지는 물론 직장도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만 해당 기업의 사원증이 본인 것인지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이번 범행이 계획적인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해 이 남성이 쏘카 차량을 반납하고 자택까지 걸어갔던 동선의 CCTV도 확보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채널A 뉴스 박건영입니다. 이렇게 계획 범행일 가능성이 있는데도 경찰의 체포가 늦었고 초반 수사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왔죠. 여기에 피해 아동 인권 보호도 제대로 하지 않았습니다. 아동 성폭력 사건에 대한 매뉴얼과 다르게 아이에게 하루에 2번씩이나 피해 진술을 하게 했습니다. 구자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아이가 처음 성폭행을 당했다고 진술한 건 지난 8일 오전이었습니다. 아이는 경찰관과 함께 병원에 들른 뒤 경찰서에서 1시간 가까이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조사실에는 아이만 들어갔고 엄마는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이날 밤 아이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같은 내용을 다시 진술해야 했습니다. 만 13세 미만 아동에 대한 성폭력 사건은
일선경찰서의 상급기관인 시도경찰청에서 수사하게 돼 있고 피해자는 해바라기 센터에서 진술 녹화를 진행합니다. 병원에서 성폭행이 인정된다는 소견이 나왔는데도 일선경찰서에서 조사를 하는 바람에 충남경찰청의 조사는 이중조사가 된 겁니다. 일선경찰서에서는 사건을 이첩하기 위해 간단한 개요를 물었을 뿐 정식 조사가 아니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아이는 엄마에게 불편한 감정을 호소했습니다. 수치심 같은 걸 느끼는지 왜 똑같은 걸 2번 물어봐? 한 번만 하면 되는 거 아니었어? 계속 이러더라고요. 반복 진술은 2차 피해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합니다. 부정적인 기억을 계속 반복을 하게 되면은 성인기까지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일선경찰서에서 아이 혼자 진술한 것도 논란입니다. 형사소송법상 미성년자인 피해자가 진술할 때는 보호자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경찰은 이 점을 안내했지만 엄마가 밖에 있겠다고 했다고 밝혔습니다. 엄마의 설명은 다릅니다. 저쪽에 들어가고 어머님은 여기 앉아 계세요 그랬고 같이 들어가세요라는 한마디 말 자체를 안 했어요. 조사 단계에서도 경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채널A 뉴스 구자준입니다. 가슴 아픈 아동 사망 사건을 또 전해드리게 됐습니다. 3살 된 아이가 숨진 채 빌라에서 발견됐습니다. 어제 외할아버지가 신고했는데 아이 엄마는 6개월 전 혼자 이사를 갔습니다. 사망 원인은 아직 알 수 없지만 텅 빈 집에 아이만 놓고 간 겁니다. 홍진우 기자입니다. 이 빌라에서 3살 여자아이가 숨져 있다는 신고가 접수된 건 어제 오후 3시쯤. 집을 비워달라는 빌라 주인 연락을 받고 찾아온 아이 외할머니가 숨진 손녀를 발견했습니다.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온기조차 없었습니다. 시신은 형체를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부패한 상태였습니다. 집 앞에 형사들이 많이 와 있었는데 1시간 있다 갔다는 얘기가 들었어요. 가족분들이 어떤 분이신지는 좀 알고 계신가요? 그건 몰라요. 이 동네는요 다 관심을 안 가지는데. 숨진 아이의 아빠는 오래전에 가출했고 엄마는 6개월 전 다른 곳으로 이사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아이 엄마를 긴급 체포해 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20대 초반인 엄마는 아기가 죽은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아기가 혼자 남은 이유와 사망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는데 아기가 살해됐거나 방치됐다 숨졌을 경우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체포할 당시에 눈에 띄는 혐의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진행 중에 있으니까 좀 더 보완해가지고 혐의를 좀 구체화해서 나갈 겁니다. 경찰은 오늘 중으로 아이 엄마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또 아이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했습니다. 채널A 뉴스 홍진우입니다. 욕조에서 학대를 받고 숨진 10살 여자아이를 이웃들은 항상 혼자였다고 기억합니다. 주변에 있는 학대 피해 아동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살펴보게 됩니다. 아이가 숨진 날 어떤 학대가 있었는지 정황이 드러나는 이모 부부의 119 신고 대화 녹취록이 공개됐습니다. 조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아이가 숨을 잘 못 쉰다는 119 신고가 접수된 건 지난 8일 오후 12시 35분. 이모 부부는 119 상황실에 아이가 눈을 뜨지 못하고 어깨를 두드려도 반응도 없다고 말합니다. 심폐소생술을 지시한 상황실 직원. 갑자기 쓰러진 거냐고 묻자 이모는 울먹이며 자신이 때리고 물에 빠뜨렸다며 말끝을 흐립니다. 상황을 다시 묻자 이번에 이모부가 아이가 물에 빠졌다고 말을 바꿉니다. 이후 구급대원이 도착해 심폐소생술을 하며 병원으로 옮겼지만 아이는 끝내 숨을 거뒀습니다. 이모 부부의 엽기적인 학대 행위가 드러난 건 체포된 뒤 경찰 조사에서였습니다. 이모 부부는 구속된 뒤에도 폭행은 우발적이었으며 추가 폭행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조카를 학대할 당시 자녀들을 인근 친척집에 맡긴 것에 대해서도 아이들이 원해서였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숨진 아이의 장례는 오늘 오전 진행됐습니다. 유족들은 눈물을 흘리며 아이의 마지막 가는 길을 배웅했습니다. 이웃 주민들은 숨진 아이가 항상 혼자였고 외로워 보였다고 말합니다. 무거운 조명이 오토록 병원부터 두개 들고 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그 느낌이 좀 안 좋더라고요. 이렇게 이상하다는 느낌 받았어요. 경찰은 다음 주 이모 부부를 검찰에 넘길 예정인데 혐의를 아동학대치사에서 살인죄로 변경할지 검토 중입니다. 채널A 뉴스 조현진입니다.
공정한 심사를 가장했다. 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 1심 판결문 전문을 뜯어보면 이 환경부와 청와대가 어떻게 인사들을 쫓아내고 또 끼워 넣었는지 적나라하게 들어 있습니다. 하나만 말씀드리면 공정한 척하면서 환경부 공무원을 시켜서 내정자 자기소개서를 대필해줬다고 합니다. 정현우 기자가 277쪽 분량의 판결문 내용을 전해드립니다. 권모 시인이 국립공원공단 이사장에 취임한 건 지난 2017년 11월. 권 씨는 지난 대선 직전 문재인 당시 후보를 지지했습니다. 청와대는 이미 3개월 전부터 이사장 자리에 권 씨를 내정했습니다. 청와대 균형인사 비서관실 윤모 행정관은 환경부 정모 과장에게 권 씨에게 서류 작성 등 필요한 것을 지원해달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지시는 김은경 장관에게도 보고됐습니다. 환경부 공무원들은 권 씨에게 이력서는 물론 자기소개서와 면접 예상 질문 및 답변까지 만들어 보냈습니다. 반대로 원하는 사람이 임명되지 않으면 환경부 공무원들의 책임으로 돌아왔습니다. 청와대는 2018년 6월 한국환경공단 상임감사에 박모 씨를 내정했지만 서류심사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러자 신미숙 균형인사 비서관은 안병옥 당시 환경부 차관에게 거세게 항의했습니다. 환경부가 어떤 식으로 일하길래 이런 결과가 나왔느냐고 따진 겁니다. 신 비서관은 환경부 실무자에게도 차관이 직접 들어와 조치 방안을 확답하라고 다그쳤습니다. 당시 환경공단 임원 추천위원이었던 황모 환경부 국장도 검찰 조사에서 원하는 사람을 합격시키지 못해 청와대에 설명하고 사죄해야 한다는 것에 자괴감이 들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공공기관 임원으로 선임됐다는 외관을 가장하려 했다며 130여 명의 다른 지원자에게 경제적 손실과 박탈감을 안겼다고 질타했습니다. 채널A 뉴스 정현우입니다. 보신 것처럼 판결문에는 혐의가 상세히 적혀 있는데요. 그래도 청와대는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주장이 맞는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이 블랙리스트가 아니라는 청와대 주장의 근거는 뭡니까? 네, 먼저 블랙리스트라는 용어 정의에서부터 차이가 있습니다. 사전적 정의는 감시가 필요한 위험 인물들의 명단입니다. 그런데 청와대의 블랙리스트 정의를 볼까요? 특정 사안에 불이익을 주기 위해 작성한 지원 배제 명단입니다. 정의가 두 개가 좀 다르네요. 네. 다른 이유가 있겠죠? 네, 박근혜 정부 시절에 이념과 성향을 근거로 지원 대상에서 배제할 문화예술계 인사 명단을 작성했었죠. 이를 염두에 두고 이런 정의를 한 것 같은데요. 이번 판결문에는 지원 배제 명단은 없기 때문에 블랙리스트가 아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조금 뒤에 설명할 공공기관 임원들의 임기와 세평, 교체 시기 등을 적어 청와대에 보고한 자료는 있습니다. 자, 청와대는 이 판결문 어디에도 블랙리스트란 단어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건 맞습니까? 네, 확인해보니까 맞았습니다. 블랙리스트란 표현은 없었습니다. 그럼 박근혜 정부 때 판결문에는 어떻습니까? 네, 당시 판결문에는 소위 블랙리스트라는 표현이 있었고요. 대법원 판결 당시 배포한 보도자료에도 제목에 블랙리스트 사건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청와대 그 말은 이제 맞는 거군요. 네. 그런데 이 법률 용어가 아닌 블랙리스트라는 단어가 판결문에 있다 없다 이게 기준은 될 수 없다 이런 지적도 나오는데요. 네. 판결문 내용을 비교해 보면 어떻습니까? 네, 우선 판결문을 보면 직권 남용, 강요 두 가지 죄목이 동일한 걸 알 수 있습니다. 대상만 문화계 지원과 공공기관장 인사로 다를 뿐인데요. 자신들의 필요에 의해 권한을 남용하고 그 과정에서 강요가 있었다는 취지입니다. 판결문에 적시된 유죄 인정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요.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은 공공기관 임원 현황 자료를 만들어서 청와대에 보고하고 즉시 교체 대상자, 연내 교체 대상자 등을 분류해서 교체 계획을 수립합니다. 사표 제출 요구에 불응한 사람에 대해선 표적 감사를 벌여서 사표를 받아낸 것, 또 전 정권 공공기관장들에 대한 사표 종용 과정에서 역할을 제대로 못한 담당 공무원을 좌천시킨 것도 법원에서 인정됐습니다. 그럼 이제는 박근혜 정부 때를 보겠습니다. 특정 예술인들이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대상자를 골라내라고 공무원들에게 지시를 했고요. 블랙리스트 작성에 소극적이었던 1급 공무원들에게 사표를 받아냈다는 부분이 2심에서 인정이 됐습니다.
보면 이 한 행위를 봐서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기도 하는데요. 자, 지시를 받아서 청와대 뜻대로 한 이 공무원들의 반응도 비슷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김은경 전 장관이 동원된 환경부 공무원들에게 심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업무 수행에 있어 위축감을 느끼게 했다고 재판부는 지적을 했습니다. 또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억지 사표를 냈던 문체부 1급 공무원들이 법정에서 후배들에게 불이익이 갈 것으로 사직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런데 이 차이가 나는 부분이 있습니다. 둘 다 유죄로 판결이 난 건데 누가 처벌을 받았나 한번 보니까 이 조윤선 블랙리스트 때는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처벌이 됐어요. 네. 근데 이번에는 청와대 비서관 수준에서 끝났습니다. 네, 비서실장까지 혐의가 인정됐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달리 김은경 전 장관 건은 청와대 비서관급까지만 유죄로 인정이 됐는데요. 다만 청와대 비서관의 단독 범행으로 보이지 않는다는 취지의 판결문 내용이 있어서 야권에서는 재수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자, 지금까지 살펴봤는데 그래서 이번 블랙리스트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하는 건가요? 1심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런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건과 같이 계획적이고 대대적인 사표 요구 관행은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요. 문재인 정부 장관이 실형을 받은 건 처음인데요. 청와대가 내놓은 반응이 표현을 문제 삼는 반박이라는 게 국민들에게 얼마나 설득력이 있을까 정치권에서도 말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부 이현수 기자와 살펴봤습니다. 이완한 야랑 정치부 이동훈 기자와 함께합니다. 첫 번째 주제 보여주시죠. 네. 정치권의 어떤 설 풍경일까요? 달라진 설 풍경입니다. 예전에 보면 이 대선 1년 전 설 민심은 아주 중요하거든요. 네. 근데 이번엔 이 코로나 탓인지 정치권도 움직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네, 설 연휴 때면 여야가 경쟁적으로 서울역 등에 나가서 비선길 인사를 했죠. 코로나 영향으로 올해는 달랐습니다. 영상으로 준비해봤습니다. 당신은 누구의 세배를 받으시겠습니까? 이낙연 당대표가 세배를 합니다. 건강과 기쁨이 가득한 설 명절 보내시길 바랍니다. 네, 당대표 말고 하루하루가 아쉬운 게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 선거에 나온 후보들일 텐데 네. 뭐라도 했겠죠? 네, 그래서 온라인을 통한 홍보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수가 많은 유튜브에 출연해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겁니다. 무주택자들이 집 마련하는 꿈이 완전히 사라지게 만들고 제가 왜 서울시장을 잘할 수 있느냐. 현장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해왔어요. 선박도 지어보고 진박도 지어본 사람이 방법을 잘 맞출 겁니다. 계속 서울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다. 상상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구렁텅이로 빠질지. 진보적 정책상을 듣고 그 정책을 꾸준히 고민해온 사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건 각 후보들이 자신의 지지층이 많이 볼 것 같은 유튜브에 출연했다는 점입니다. 네, 다음 주제 보겠습니다. 네. 자, 이 와중에 민주당 게시판은 왜 시끌벅적할까요? 네, 민주당 당원들이 이용하는 게시판이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우상호 서울시장 예비후보 때문에 시끌벅적합니다. 자, 이재명 지사는 이제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 1위인데 네. 왜 시끄럽습니까? 차기 대선 후보 지지도에서 이 지사는 27.3%로 1위를 차지했고요. 민주당 지지층도 46.5%가 이 지사를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이 지사가 탈당해야 된다는 글이 오늘 하루만 수십 건 넘게 올라와 있습니다. 여론조사와는 전혀 다른 분위기네요. 네. 왜 탈당을 하라는 겁니까? 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일부 강성 친문 당원들이 주로 글을 쓰고 있는데요. 이들은 이 지사의 기본소득 정책에 대해서 기본소득은 진보도 보수도 아닌 포퓰리즘이다. 나가서 기본소득당을 창당하라며 반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경쟁자인 이낙연 민주당 대표도 이 지사의 기본소득을 집중 공격하고 있죠.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상호 예비 후보에 대해서는 왜 시끄러운 겁니까? 네, 어제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유가족을 위로하면서 내가 박원순이다라고 주장한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피해자는 가슴을 짓누르는 폭력이라는 입장문까지 냈는데요.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선거 망치를 잇나 지금 세금 쓰며 재보궐하는 이유를 모르나 등 우상호 예비후보를 비난하는 글이 다수 올라왔습니다. 경선 앞두고 당 지지층을 결집시키려고 쓴 글인 것 같은데 오히려 자충수가 됐네요. 그렇습니다. 오늘의 여랑야랑은 잘못했나로 정해봤습니다. 우상호 후보 글 읽고 이 가슴을 뜯으며 명절을 맞이하게 됐다. 피해자의 이 한탄도 외면하지 말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여랑야랑이었습니다. 자, 채널A가 설 연휴를 맞아 여야 대표에게 듣는다 순서를 마련했습니다. 먼저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저희 스튜디오를 찾았는데요.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안부터 4차 재난지원금, 재보궐 선거까지 각종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돈을 푸는 것이 일상적인 일처럼 되어 있다는 것, 저희들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풀 땐 풀어야죠. 이낙연 민주당 대표가 4차 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의지를 재차 밝히면서도 정부와 협의 가능성은 열어놨습니다. 전 국민 지원의 경우에는 코로나 추이를 살피면서 지급 시기를 결정하겠다. 꼭 동시 집행을 절대 전제로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홍 부총리가 생각이 굉장히 강하신 것 같은데요. 추경 예산의 편성권은 정부에 있고 최종 결정은 대통령이 하시는 것이고요. 그 예산의 심의권은 국회에 있습니다. 경제부총리의 생각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최종적인 것은 아닙니다. 지지합니다. 집권 여당이 수도와 제2도시의 시장 선거에 둘 다 후보를 내지 않아서 유권자들의 선택권을 아예 드리지 않는 것이 과연 책임 있는 일인가에 대한 고민이 있었습니다. 한일 해저터널은 일본에서 별 관심이 없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인가 그건 안 되는 것으로 결론을 낸 적이 있었죠. 지금 가덕과 사하를 연결하는 거기는 메가시티 구상에 빠져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4.15) 총선 직후에 아주 과분할 만큼 높은 지지를 받았는데요. 제가 특별히 잘했다기보다는 혼자 달려서 1등한 거 아닌가요? 요즘은 어떻습니까? 좀 아프지만 또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은 높은 지지도는 힘입니다. 이재명 경기지사의 기본소득 지급을 두고는 뼈있는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세금으로 1년에 거두는 돈이 300조쯤 될 겁니다. 그러면 지금 세금의 2배를 걷어야 한다는 얘기지요. 간단한 문제는 아니지요. 감당하면 누가 감당할 것인가. 이런 것들은 따져볼 필요가 있고요. 질문을 차단하는 방편으로 짧게 말한 것뿐인데요. 알래스카 얘기하신 것 말씀이십니까? 그 짧은 말 가지고 자꾸 뒤에 부풀려지고 하는 것은 정치 발전에 도움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은 좀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저도 자제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을 열성적으로 지지하는 강성 지지자들, 흔히 문파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혹시 이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구체적으로 누구신지를 알지는 못합니다만 에너지원이어서 응원단도 되지만 큰 압박도 된다. 저희들의 판단에 압박이 되는 것이 사실이죠. 그분들께서 더 큰 에너지를 가지려면 좀 더 열릴 필요가 있다. 이 말씀도 했죠. 마음을 열어야 한다. 좀 더. 김명수 대법원장의 거짓말 논란에 대해선 매끄럽지는 않지만 본인이 해명하고 사과해서 그런대로 정리가 됐다고 본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채널A 뉴스 최수연입니다. 인구 데드크로스, 출생보다 사망자가 더 많은 현상을 말합니다. 지난해 우리나라는 처음으로 이 데드크로스에 진입했습니다. 여기에 고용 쇼크라고 불릴 만큼 일자리가 급감했죠. 활력을 잃어버린 대한민국의 현실, 안건우, 박정서 기자가 집중 취재했습니다.
정도 부동산 생활을 하면서 떠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2019년도와 작년 상반기였던 거 거래가 없을 정도로 상권도 못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최근 무려 67억 원에 실거래됐습니다. 처음으로 10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한 4년 정도 공실로 있었던 집을 1,700만 원에 그 전화가 오시면 정말 1,700만 원 맞는지. 많이 오셨죠. 20대, 30대 분들이 내놓기가 무섭게 또 거래도 되고. 그때는 있었죠. 그리고 배 많이 부린 사람들 많이 살았어요. 다 지금 직장 따라서 간 게 어디로 간다를. GM 세우고 현대고 구도자도 많아가지고 압박 쳤는데 하나도 없다. 지금은 참 힘들어. 등산이. 딸도 지금 대학교 3학년인데 등산에서 안 한다고. 이렇게까지 어두워질 줄 몰랐어요. 실질적으로 뭔가 젊은 사람들이 거주할 수 있을 만한 그런 환경을 만들어준다고는 못 느낀 것 같아요. 돌아올 것 같다. 돌아올 것 같지 않다. 돌아오지 않을 서울에서 계속. 실제로 결혼하실 생각 있으세요? 네. 애를 뭐 낳고 싶다거나 요즘 그런 분위기예요? 아니요, 그건 아니에요. 1억 준다고 하면 3명까지 낳을 생각 있어요? 아니요. 왜 없으세요? 1억으로 끝낼 일이 아니니까. 청년층은 줄어들고 그나마 남아있는 젊은 부부들도 아이를 낳지 않아 걱정인 도시. 인구 약 104만 명이 살고 있는 경남 창원시입니다. 내년에는 인구 100만 명을 최소 기준으로 하는 특례시 지정을 앞두고 있는 곳이죠. 매년 인구가 5천 명 정도 빠져나가는 상황이 되자 창원시는 결혼 드림론을 대책으로 내놨습니다. 결혼하면 1억 원을 대출해주고 셋째까지 낳으면 빚을 모두 갚아준다는 겁니다. 시민 의견은 엇갈립니다. 너무 좋은 정책인 것 같아요. 더 낳고 싶네요. 젊은 층이 창원으로 보고자 하니까 생각해 봅니다. 돈 때문에 애를 3명을 낳을 일은 없을 것 같아요. 문화시설이나 인프라의 문제죠. 이런 정책이 효과가 있을까? 2012년 전국 최초로 출산 장려금을 도입한 전남 해남군. 7년 연속 출산율 1위를 기록했지만 정작 인구는 계속 줄어 해남의 역설이라는 말도 나옵니다. 2015년 해남에서 839명이 태어났는데 지난해 조사해보니 남아있는 2015년생 아이는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해남군은 부모가 일자리를 찾아 나가거나 아이가 학교 갈 나이가 되자 좋은 교육 환경을 찾아 떠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렇게 얼마 줄게, 얼마 지원해줄게, 대출해줄게 라는 것보다는 뭔가 아이가 자라서 클 때까지 뭔가 약간 전반적인 제도 같은 거? 뭔가 그런 게 저는 더 필요할 것 같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수도권보다 인구 절벽을 더 빠르게 느낀 지자체들은 지푸라기 잡는 심정으로 각종 장려금만 쏟아낼 뿐입니다. 절대로 돈으로 아이를 살 수는 없어요. 우리가 아까같이 문화적인 접근 또 사인프라 환경을 만드는 이런 것들이 탄탄하게 이루어져야지 이런 환경을 안 만들어주면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죠. 지난해 말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를 앞지른 상황. 일자리와 주거 안정, 육아 환경까지 촘촘히 고려한 종합정책만이 인구 데드크로스를 멈출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채널A 뉴스 박정서입니다. 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과 중국 정상이 바이든 대통령 취임 3주 만에 처음으로 통화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때와 마찬가지로 분위기가 살벌합니다. 바이든은 인권 문제로 압박했고 시진핑도 맞대응했습니다. 베이징 성혜란 특파원입니다. 취임 21일 만에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춘제 연휴를 시작한 중국 정상에게 전화로 건넨 말은 새해 덕담이었습니다.
两国元首就中国牛年春节相互拜年，并就双边关系和重大国际及地区问题深入交换意见。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이 껄끄러워하는 부분도 하나씩 언급했습니다. 불공정한 경제 관행부터 최근 성폭력 피해 여성들의 폭로까지 제기된 신장 위구르족의 인권 문제와 홍콩 탄압, 대만 문제까지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그동안 중국이 내정 간섭이라며 반발했던 현안들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부터 갈등이 이어졌던 무역에 그치지 않고 인권 문제까지 신경전을 예고한 겁니다. 앞서 바이든 대통령은 민주주의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고 시진핑 주석을 평가했습니다. He's very bright. He's very tough. He doesn't have, I don't mean as a criticism, just a reality. He doesn't have a democratic small d bone in his body. 시 주석도 중국의 핵심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맞대응했습니다. 또 미국의 불안듯 새해 담화를 통해 코로나19 방역 성과와 경제 성과 등을 과시했습니다. 实践再次证明中国特色社会主义制度具有无比强大的生命力和创造力。 양국 정상이 첫 통화부터 물러서지 않는 기싸움을 펼치면서 협력을 모색하면서도 험난한 미중 패권 경쟁이 펼쳐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베이징에서 채널A 뉴스 성일환입니다. 알츠하이머 투병 중인 배우 윤정희 씨를 둘러싼 논란이 뜨겁죠. 남편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윤정희 씨가 잘 지낸다고 직접 말했습니다. 이현용 기자입니다. 피아니스트 백건우 씨가 국내 공연을 위해 프랑스 파리에서 돌아왔습니다. 표정은 담담했습니다. 가정사로 떠들썩하게 해서 죄송하게 생각해요. 알츠하이머 병에 걸린 윤정희 씨를 방치했다는 주장에 대해 거듭 반박했습니다. 영화배우 윤정희 씨는 하루하루 아주 평온한 생활을 하고 있어요. 저희들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염려해 주신 것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앞서 윤 씨 동생들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을 통해 윤정희 씨는 한국에서 납치되듯 끌려간 것으로 한국에 있는 가족의 보살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백건우 씨가 지난 2019년 장모상을 계기로 별거를 결심한 것으로 보인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대해 백 씨 측은 윤정희 씨는 프랑스에서 딸과 전문 보호사의 보살핌을 받고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백건우 씨는 2주간의 자가 격리를 거쳐 다음 달 중순까지 5차례의 국내 공연을 예정대로 소화할 계획입니다. 채널A 뉴스 이현용입니다. 오늘 아침 충남 지역과 서해 중부 먼바다에 안개가 자욱한 모습입니다. 짙은 안개로 시정이 무척이나 탁한 모습인데요. 남은 연휴 기간에도 안개와 미세먼지의 공습이 계속되겠습니다. 오늘도 추위 없이 온화했는데요. 설날인 내일도 낮에는 예년 기온을 웃돌아서 계속해 온화하겠습니다. 중서부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도 이어지겠습니다. 오늘 밤 사이에도 서해안과 중부 내륙에는 가시거리 200m 이하로 짙은 안개가 끼겠고요. 특히 서해대교와 인천대교 등 서해안과 인접한 도로에서는 바다 안개가 더해져서 더욱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중부와 경북 북부 지역은 영하권으로 내려가면서 오전 시간대에는 도로에 살얼음이 생길 수가 있는데요. 교량이나 터널 출입구에서는 특히 감속 운행해 주셔야겠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인 일요일에는 남부지방에 비가 시작돼서요. 월요일에는 전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내리셨습니다. 엄마 아빠가 만든 가지런한 만두, 아이들이 만든 엉성한 만두. 이 설 명절에 가족들 모여서 만두 빚는 게 소소한 행복이었는데 올해는 쉽지 않게 됐죠. 이 엄마는 외가로, 아빠는 친가로 이산가족 설을 보내거나 아예 화상으로 차례를 지내는 집도 있는데요. 만나지는 못해도 이 마음만큼은 이 만두들처럼 바짝 붙은 듯 함께 했으면 합니다. 오늘 뉴스 여기까지입니다. 내일도 뉴스입니다.